1776년 3월 10일 한양 도성에는 비통함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종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선을 다스려온 영조대왕이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거대한 궁궐 곳곳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오가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오를 24살의 젊은 왕, 정조의 즉위를 준비하느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주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즉위식의 이면에는 14년 전, 그날의 피냄새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서늘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진정전 깊숙한 곳 용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정조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연한 다짐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면서도 가슴 한편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뜨겁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뒤주 속에 갇혀 죽어간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으며, 동시에 그 비극을 방관하고 부추겼던 자들을 향한 차가운 심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4년 전 어린 새손으로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할아버지 발치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소녀는 이제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방 안으로 노련한 대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은 새로운 왕의 표정을 살피며 묻어나는 위험에 압도된 듯 목소리를 낮추어 여쭈었습니다. 전하, 궁중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왕의 후궁들을 어떻게 처우하시겠사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정조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후궁들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정조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여인의 얼굴만이 가시처럼 돋아났습니다. 바로 수기문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그토록 총애했던 여인이자 어린 시절 자신이 목격했던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정조의 목소리에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기문 씨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조의 물음에 대신은 잠시 당황하며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언급한 이름이 문 씨라는 사실에 궁궐의 앞날이 피바람으로 물들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국상 중이라 아직 자신의 처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아옵니다. 정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 씨는 지금 영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앞날에 닥쳐올 파멸을 예감하며 떨고 있을까요? 같은 시각 궁궐 서쪽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수기문 씨의 처소에서는 공포에 질린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복을 입고 앉아있는 문 씨의 얼굴에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잿빛 불안이 더욱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상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다 왕의 엄한 기운이 떠올랐는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문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즉위가 자신에게는 곧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영조의 그늘 아래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비극을 이끌어낸 장본인이었기에 이제 그 죗값을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문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애써 침착한 척 내뱉었으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었다고 하겠느냐. 그저 선왕의 총애를 받은 것뿐인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영조의 귀에 흘리며 부자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새로운 왕의 즉위를 알리는 웅장한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문 씨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인정전으로 돌아온 정조는 자신을 지켜보는 대신들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읽어냈습니다. 정조는 천천히 입을 열어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여인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천하에 알릴 것이니라. 정조의 답변은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강력했습니다. 대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정조의 입에서 직접 그 복수의 서막이 선포되자 궁궐 안에는 서리빨이 내려앉은 듯 서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14년을 기다린 정의의 구현이었습니다. 하나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말 것이다. 복수에도 그에 걸맞은 품격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라. 정조는 창가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국상 중에 피를 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칼을 휘두르는 폭군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 씨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공포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정조는 아주 치밀하고 냉철하게 복수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14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소년의 눈에는 이제 조선을 통치할 대왕의 위엄과 함께 적을 단번에 베어 넘길 검사의 예리함이 번뜩였습니다. 그 무렵 문 씨의 오라버니인 문성국이 급히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옷자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님, 지금 궁궐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전하의 측근들이 우리 남매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문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현실로 닥쳐오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문 씨의 물음에 문성국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일단은 죽은 듯이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하의 눈빛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으나 문 씨에게는 그것이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궁궐 구석구석에서는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은밀히 길러온 측근들이 문 씨, 남매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 씨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종말은 영조의 죽음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며 정조가 내미는 첫 번째 칼날이 자신의 목줄기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 왕실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수극 그 첫 번째 페이지가 이렇게 피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보좌에 앉아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것은 찬란한 권력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과거의 잔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승하한 직후의 궁궐은 고요했으나 정조의 귓가에는 14년 전 그날의 비명소리가 여전히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서찰 하나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세손 시절 숨을 죽이며 몰래 기록해 두었던 비망록이었습니다. 1762년 이모년의 그 뜨거웠던 여름, 10살 소년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영웅도 죄인도 아닌 단지 살고 싶어 울부짖던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정조는 눈을 감고 그 참혹했던 현장 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밀어넣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소해문 씨는 단순히 왕의 곁을 지키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 내의 정보를 장악하고 영조의 노여움을 이용해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야심가였습니다. 문 씨는 영조가 사도세자의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낸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라버니 문성국과 결탁하여 동궁전 주위에 거미줄 같은 감시망을 쳤고
세자가 밤에 몰래 궁을 나갔다거나 책 대신 칼을 잡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야기를 침소봉대하여 영조의 귀에 흘렸습니다. 영조의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고 그 독을 가장 앞장서서 퍼뜨린 인물이 바로 문씨였습니다. 어린 정조는 아버지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들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목격하며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에는 숨이 막히는 열기와 함께 서슬 퍼런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경노하여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으나 세자가 이를 거부하자 거대한 뒤주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10살의 새손 정조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할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할바바마,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소손이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조의 어린 목소리는 휘령전 담장을 넘어 하늘에 닿을 듯 애절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영조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할아버지 옆에서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던 문씨의 시선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궁궐의 하늘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어린 정조의 가슴에는 대못이 하나씩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잔인한 현장에서 문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이제 자신의 앞길을 막을 거대한 산이 사라졌다는 안도감과 비열한 미소가 미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뒤주 곁을 지나가며 조롱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고도 합니다. 정조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왕이 된다면 저 여인이 저지른 모든 일을 반드시 돌려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이어졌던 사도세자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뙤약볕 아래 놓인 뒤주 안은 가마솥처럼 끓어올랐고 배고픔과 목마름은 인간의 존엄을 앗아갔습니다. 정조는 밤마다 몰래 뒤주 근처를 서성이며 아버지를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힘없는 신음뿐이었습니다. 문씨는 이런 정조의 움직임까지 영조에게 일러바치며 부자 사이를 더욱 잔혹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숨을 거두었고 정조는 아버지의 시신이 뒤주 밖으로 나올 때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씨는 승리자의 자세로 영조의 손을 잡고 유유히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정조의 삶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문씨와 그 일당들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마저 제거해야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조를 모함했고 심지어 정조의 침소에 자객을 보내거나 독사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옷을 벗지 못한 채 칼을 곁에 두고 잠을 청해야 했으며 혹시라도 독이 섞였을까 봐 수라상조차 마음 편히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의 등불을 가슴속에 켜둔 채 낮에는 성군이 되기 위한 학문에 정진하고 밤에는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며 자신만의 세력을 은밀히 키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조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문씨의 횡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조의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조정의 인사권까지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인 문성국을 요직에 앉히고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노론 세력과 결탁하여 정조의 입지를 좁혔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에게 돌을 던졌는지, 누가 문씨의 발치에서 아부를 떨었는지, 그리고 문씨가 얼마나 많은 국고를 탕진하며 왕실을 우롱했는지 하나하나 비망록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법 집행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권력을 쥐기 시작하자 문 씨는 비로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영조의 사랑을 믿고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세손이 감히 나를 어쩌겠느냐. 내가 이 나라의 소유이며 선왕의 총애를 받는 몸인데. 문 씨는 정조 앞에서 보란듯이 거드름을 피우며 예법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정조는 그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대했습니다. 숙모님, 연세가 있으시니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칼날을 문 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이미 문 씨의 죄상을 입증할 수백 통의 서찰과 증언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영조가 승하고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직후 정조는 대신들 앞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는 14년 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해방이었으며 문 씨 일가를 향한 공식적인 전쟁 선포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고 문 씨는 자신의 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그 아이가 정말 그 말을 했단 말이냐? 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총애라는 이름으로 휘둘렀던 권력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괴롭혔던 그 소년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성장했는지를 말입니다. 정조는 즉시 문성국을 체포하고 문 씨를 궁궐 밖으로 축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문 씨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기록들을 낱낱이 파헤쳐 공개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후계자를 조직적으로 살해하려 한 대역죄인이다. 정조의 논리는 정교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14년 전 뒤주 앞에서 눈물 흘리던 소녀는 이제 법과 원칙을 앞세워 악을 심단하는 정의의 화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 씨의 몰락은 곧 사도세자의 명예회복이었으며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는 위대한 개혁의 첫 단추였습니다. 궁궐 밖으로 축출된 숙이문 씨의 처지는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정을 호령하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정조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 씨를 단번에 죽이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형조와 의금부에 명하여 문 씨 일가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와 죄상을 낱낱이 조사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의금부의 지하 감옥에는 문 씨의 오라버니 문성국을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압송되어 들어왔습니다. 어두침침한 감옥 안에는 고문 도구들이 내는 기분 나쁜 쇳소리와 죄인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문성국은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버텼으나 정조가 직접 검토하고 내린 증거물들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모의했던 날의 기록, 궁궐 안팎에서 주고받았던 밀서,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축제한 재산 목록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치밀함은 마치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문성국은 바들바들 떨며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으나 막상 드러나는 진실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단순히 몇몇 사람의 투기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다는 사실에 정조는 깊은 비애를 느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추국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조선은 이런 어둠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여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을 넘어 백성을 위한 대의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추국이 진행될수록 백성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도세자가 미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백성들은 사실은 간신들의 모함과 후궁의 관계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진실을 알게 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씨 일가를 처단하라. 억울한 세자 저하의 한을 풀어드려라. 종로 바닥에는 문씨를 규탄하는 벽서가 붙었고 정조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정조는 이러한 민심을 확인하며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개인의 원한 풀이가 아니라 무너진 왕실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잡는 국가적 과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5. 마침내 문씨에 대한 최종 판결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조는 대신들을 모두 불러 모은 자리에서 문씨의 죄명을 하나하나 읊었습니다. 수기문 씨는 선왕을 현혹하여 국본을 흔들었으며 사사로운 욕심으로 세자를 사지로 몰아넣어 종묘사직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정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으며 그 위험에 압도된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 씨에게는 사약이 내려졌고 그녀의 가문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 가혹한 처벌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본보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약을 받기 직전 문 씨는 마지막으로 정조를 아련하기를 간청했습니다. 정조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인정전 앞마당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문 씨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땅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첩을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나이다. 그녀의 비굴한 모습에 정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가 사도세자 저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베풀었다면 오늘 이 사약의 맛이 이토록 쓰지는 않았을 것이오. 정조의 차가운 일침에 문 씨는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문 씨의 처형이 집행되던 날 한양의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14년간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 법도 했지만 정조는 오히려 경모궁을 찾아 아버지의 사당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정조는 나직이 속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소자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리고 소자가 꿈꾸는 강한 조선을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정조의 뺨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복수를 마친 정조는 곧바로 국가개혁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세력들에게도 실력이 있다면 기회를 주었으나 부패와 무능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했고 서울 출신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감히 기용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문씨 일가와 같은 세도 세력이 다시는 왕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포석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조선은 비극의 역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중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또한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기 위해 행차를 자주 나갔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들었고 관리들의 횡포를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왕의 모습에 감동하며 그를 백성의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통해 얻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강함이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몸소 보여준 성군이었습니다. 조선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왕자는 이제 희망과 개혁의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정조는 여전히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지만 이제 그의 눈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 씨의 몰락은 단순한 한 여인의 파멸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악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위대한 군주 정조, 그의 본격적인 통치가 이제 막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777년 7월 28일 깊은 밤, 경희궁 존영각에는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기문 씨가 사약을 받고 그 일족이 멸문지화에 가까운 처벌을 받은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궁궐의 공기는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정조는 침소로 들어가는 대신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 씨를 처단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어둠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문 씨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그 배후에 숨어있던 노론, 벽파의 핵심 세력들은 이제 젊은 왕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노리기 시작하며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무예에도 능한 왕이었으나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옷을 벗지 않은 채 잠자리에 들었고 머리맡에는 항상 서늘한 칼 한 자루를 놓아두었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문 씨를 처단한 이후 조정의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두려워하며 정조를 제거하기 위한 은밀한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복수의 칼날을 더 깊이 휘두르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궐안의 내시와 궁녀들까지 매수하며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그들의 눈길은 이제 왕의 침소 깊숙한 곳까지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존영각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정조는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와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인간의 채취가 섞인 밤바람의 변화를 감지한 것입니다. 정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14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소녀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무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객은 지붕 위에서 왕의 숨소리를 살피며 칼을 뽑아들었고 정조는 촛불을 끄지 않은 채적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흙먼지가 떨어지며 자객이 존영각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정조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조는 찰나의 순간 몸을 비켜 공격을 피한 뒤 책상을 걷어차 자객의 발을 묶었습니다. 내 놈의 배우가 누구냐? 정조의 호통이 고요한 정각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객은 대답 대신 다시 칼을 휘둘렀으나 정조는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 자객의 칼을 막아냈습니다. 챙강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고 뒤늦게 소동을 눈치챈 호위 무사들이 존영각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객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창문을 깨고 밖으로 도망쳤으나 이미 궁궐 전체에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대담한 왕 암살 시도로 기록된 정유역변의 서막이었습니다. 궁궐의 지붕을 타고 들어와 왕의 침소까지 침범했다는 사실에 정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이토록 가까이에 있었구나. 정조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미친 자객 한 명의 소행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조사 결과
노론 세력의 핵심 인물들이 자금을 대고 궁궐 내부의 조력자들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문씨의 처단이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더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음을 정조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친위 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대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왕의 명령에만 따르는 조선 최고의 무력을 가진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최정예 부대로 이름을 떨치게 될 장용령의 태동이었습니다. 정조는 전국에서 실력 있는 무사들을 직접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실력과 충성심만을 보았습니다. 사도세자가 그토록 아꼈던 무예에 대한 열정은 정조에 의해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국가의 힘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위인은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었고 정조는 죽음의 위협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유역변의 배후에는 노론의 거두들과 함께 왕실의 일원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조는 고뇌에 빠졌습니다. 또다시 피바람을 일으켜야 하는가, 아니면 대의를 위해 이번에도 칼을 들어야 하는가. 정조는 밤을 새워 고민했으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법이 바로 서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그는 자비로운 성군이었으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역적들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심판자였습니다. 정조는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국문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추악한 음모들은 조선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들을 처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수와 숙청이 반복되는 정치를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세력의 뿌리를 뽑으면서도 동시에 탕평책을 더욱 강화하여 실력 있는 인재들이 공정하게 등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할 재능이 있다면 과감히 쓰리라. 이러한 정조의 결단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공포를, 백성들에게는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는 왕이 아니라 억울한 눈물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진정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유역변 이후 정조의 위엄은 궁궐을 넘어 조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기며 보여준 그의 침착함과 용맹함, 그리고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함은 대신들조차 함부로 그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상처를 개혁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돌아가신 지 15년, 정조는 이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왕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사도세자의 유언과 문씨의 관계에 대한 기억이 살아있었지만 이제 그 기억은 증오가 아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나침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안의 낡고 썩은 정치를 벗어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성의 축조와 아버지의 묘소 이전, 그것은 정조가 전 세계에 보여줄 효심의 극치이자 새로운 조선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객의 칼날을 막아냈던 그 손은 이제 백성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붓을 쥐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의 불꽃 같은 생애는 이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789년 기윤년의 찬바람이 대궐의 처마 끝을 스칠 무렵 정조는 지도 위에 한 점을 깊게 찍으며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돌릴 결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신 지 벌써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정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눈물로 아버지를 기리는 단계를 넘어
조선의 기틀을 새로 세우는 장대한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기도 양주의 초라하게 묻혀 계시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조선 최고의 명당인 수원화산으로 옮기는 천봉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은 죽은 이를 위한 예우인 동시에 낡은 권력을 뒤흔드는 살아있는 왕의 강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천봉을 결정한 정조의 마음은 설렘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지형도를 살피며 아버지가 영원히 안식할 자리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소자가 아버지를 가장 편안한 곳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조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번 천봉을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에게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대신들의 반대는 거셌으나 정조는 지극한 효심이라는 명분 앞에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만드는 치밀한 논리로 그들을 압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묘소를 옮기는 거대한 행렬이 시작되었을 때 정조는 직접 말에 올라 그 길을 함께했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와 대신들 그리고 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 사이로 정조는 오직 한 사람 뒤주 속의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를 모신 제궁이 새로운 자리에 안치되던 날 정조는 무덤 앞에서 엎드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지난 세월 복수와 개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온 아들의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산천이 울릴 듯한 왕의 통곡의 곁에 서 있던 대신들도 호위하던 무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 눈물 속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계신 수원 화산 주변에 단순히 묘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상업과 군사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계획 도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성곽 중 하나로 꼽히는 수원 화성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조는 젊은 천재 실학자 정약용에게 성곽 설계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나의 효심이 백성들의 피땀으로 변하지 않게 하라. 정조의 이 명령 한마디는 화성 축조의 핵심 원칙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억지로 동원하는 부역이 아니라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근대적 방식의 공사가 비로소 막을 올린 것입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거중기와 농로 같은 신기한 기계들을 발명하며 공사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기계의 힘을 빌려 가볍게 들어 올려지고 성벽은 하루가 다르게 견고하게 쌓여갔습니다. 정조는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기술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심지어 더운 여름날에는 현장 일꾼들에게 더위를 이기는 약을 하사하며 그들의 건강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정조에게 화성은 단순히 돌을 쌓는 작업이 아니라 왕과 백성이 하나의 꿈을 향해 마음을 쌓아가는 성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위인의 그릇은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자들의 고통을 헤아릴 때 더욱 빛이 났습니다. 화성이 지어지는 동안 정조는 자신의 강력한 친위 부대인 장영령을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도성의 노론 세력들로부터 벗어나 왕을 직접 호위하고 국경을 방어할 수 있는 조선 최고의 정예군이 화성이라는 철옹성을 근거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정조는 직접 무예 수련을 참관하며 장수들에게 엄격한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무는 문이 방패이며 무는 무의 정신이다. 정조는 사도세자가 집대성하려 했던 무예의 정신을 장영령을 통해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화성은 단순히 아버지를 지키는 성곽을 넘어 왕권을 수호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조선의 심장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1795년 을묘년
수원 화성이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대대적인 행차를 계획했습니다. 어머니의 회가변을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화성에서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8일간의 장대한 행차는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정조는 어머니가 탄 가마 옆을 지키며 효자의 도리를 다했고 길가에 나온 백성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그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한강 위에 수십 척의 배를 엮어 만든 배다리를 건너는 행렬의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으며 이는 왕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온 천하에 과시하는 정치적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화성 행궁에서 열린 어머니의 회가변에서 정조는 직접 춤을 추고 술을 올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면에는 죽은 아버지를 향한 못다한 그리움이 짙은 안개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정조는 연회 도중 조용히 밖으로 나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조의 나직한 탄식은 화성의 성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명예를 가장 찬란한 방식으로 회복시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행차의 마지막 날, 정조는 화성의 서장대에 올라 군사훈련을 지휘했습니다. 횃불이 성벽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고 수천 명의 장용령 군사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무적의 기세였습니다. 정조는 그 찬란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이룬 성취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강력한 국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그리고 효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사회. 정조는 그 모든 꿈을 이 차가운 화성의 돌 하나하나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의 복수는 이제 위대한 창조의 역사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오장원의 달빛이 정조의 집무실을 비추던 밤처럼 화성의 달빛 또한 왕의 고독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제 성도나 한양의 틀을 벗어나 자신이 건설한 이 신도시에서 조선의 미래를 경영할 원대한 포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은 이토록 견고한 성곽이 되었고 아들의 사무친 그리움은 백성을 지키는 따뜻한 보살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의 집념이 일구어낸 화성의 기적은 이제 조선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온 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790년대의 도성은 새로운 지혜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조는 칼과 성곽으로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가운 금속보다 더 강력한 붓의 힘으로 조선의 영혼을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창덕궁 후원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규장각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홀로 이 전각을 찾아 책더미 속에 묻혀 있곤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 당파의 논리와 낡은 교조에 갇혀 있을 때 정조는 세상을 바꾸는 지식이 낡은 관념을 깨부술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단순한 도서관이 아닌 조선의 미래를 설계할 거대한 두뇌로 키워나갔습니다. 정조의 곁에는 신분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하던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출신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던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같은 이들이 정조의 부름을 받고 규장각의 검서관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조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능은 하늘이 내리는 것인데 어찌 미천한 출생이 그 빛을 가릴 수 있겠느냐. 정조의 이 따뜻하고도 파격적인 포용력은 차별받던 지식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며 조선의 낡은 껍질을 벗겨낼 새로운 개혁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규장각의 성장을 지켜보는 노론 벽파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규장각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정조의 비밀 병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신들은 틈만 나면 학문은 성균관에서 닦는 것이 도리이거늘 어찌 궁궐 안에 따로 전각을 두어 사사로이 인재를 기르십니까? 라며 정조를 압박했습니다. 정조는 그럴 때마다 인자한 미소 뒤에 서슬퍼런 논리를 감추고 대답하셨습니다. 왕이 학문을 닦는 것은 백성을 살피기 위함이니 이보다 더 공적인 일이 어디 있겠소. 정조는 반대파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규장각을 통해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정조는 특히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에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농업과 상업을 일으킬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약용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백성이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어찌 예법을 논할 수 있겠느냐. 정조의 이 실용적인 태도는 곧 초계문신 제도를 통해 결실을 보았습니다. 젊고 유능한 관리들을 직접 선발하여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키는 이 제도는 정조의 개혁을 현장에서 실행할 강력한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위대한 군주는 이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마당을 직접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정조는 규장각에서 박제가와 마주 앉아 조선의 상업 발전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제가가 북하기를 통해 제안한 파격적인 경제 개혁안을 정조는 한자 한자 정성껏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레를 쓰고 무역을 활성화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경의 말에 깊이 공감하오. 정조의 눈빛은 촛불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을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문씨 일가와 간신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궁궐을 어지럽힐 때 정조는 오직 백성들이 잘 사는 나라만을 꿈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조는 또한 글씨와 문장에서도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화려하고 기교 섞인 문체인 소품체 대신 담백하고 진실한 옛 문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문체 반정을 단행했습니다. 문장은 그 사람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굽어 있는데 어찌 바른 정신이 담기겠느냐. 정조는 문풍을 바로잡음으로써 선비들의 해이해진 정신을 일깨우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쓰기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퍼진 사치와 허례허식을 걷어내려는 정조의 깊은 통찰이 담긴 결단이었습니다. 규장각의 서고에는 조선의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정조의 효심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가 남긴 글과 그림들을 모아 정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비록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셨으나 나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학문을 사랑하고 무예에 뛰어난 분이셨다. 정조는 세상이 기억하는 광기 어린 세자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인간 사도세자의 진면목을 역사에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노력은 훗날 이몽인 등에 의해 정교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지극한 사랑은 규장각의 먹향과 함께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궁궐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했습니다. 물건이 막힘없이 흐르는 것이 피가 도는 것과 같으니 어찌 특정 상인에게만 이익을 줄 수 있겠느냐. 이 과감한 경제 조치로 물가가 안정되고 서민들의 삶은 눈에 띄게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은 규장각에서 책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주머니 사정까지 훤히 알고 계신다며 정조를 칭송했습니다. 복수를 끝낸 정조의 손은 이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밤은 정조에게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가장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전각 안에서 정조는 때로는 인자한 스승으로, 때로는 냉철한 정치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규장각 신료들에게 직접 술을 내려주며 그들의 고충을 들었고,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통해 정책의 빈틈을 메워나갔습니다. 정조에게 규장각은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치유하는 안식처였으며, 동시에 조선을 다시 일으킬 원대한 꿈이 자라나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육부의 흐름 속에서 정조는 이제 무력의 왕을 넘어 지혜의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보며 정조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규장각의 처마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며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육부의 이야기가 마감되는 이 순간 정조가 일구어낸 문치의 성과들은 조선의 대지를 풍요롭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어둠의 세력들은 정조가 뿜어내는 지혜의 빛에 밀려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의 집념이 빚어낸 규장각의 정신은 이제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1790년대 조선의 하늘 아래에는 문희향기뿐만 아니라 대지를 뒤흔드는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무사들의 기합 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지혜의 칼을 갈았듯이 이번에는 실제 전장에서 나라를 지킬 강인한 무력의 칼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정조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주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때 그 곁에는 세자를 지켜줄 충직한 군사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정조의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운과 조선의 안위를 기득권 세력의 군대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왕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백성만을 수호하는 조선 최고의 정예의 무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용령의 창설은 도성을 장악하고 있던 노론 벽파 세력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군권을 쥐고 왕을 압박해왔으나 정조가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장용령의 위세 앞에서는 서서히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장용령의 군사들을 선발할 때 신분의 귀천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 출신이든 저작거리의 장사꾼이든 오직 국가를 향한 충심과 뛰어난 무예 실력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장용령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왕이 직접 훈련장에 나가 군사들의 훈련을 참관하며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자 무사들은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정조는 특히 무예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사도세자가 그토록 아꼈던 무예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무사였던 백동수와 천재 학자 정약용에게 명하여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무예를 집대성한 전설적인 무예 교범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도록 했습니다. 24가지의 다양한 무예 기법이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록된 이 책은 단순히 싸움 기술을 넘어 자주 국방의 의지가 담긴 조선 무예의 정수였습니다. 정조는 이 책을 장용령의 기본 지침서로 삼아 조선의 군대를 동양 최고의 무력을 가진 집단으로 변모시켜 나갔습니다. 위대한 군주는 이처럼 과거의 상처를 국가의 강력한 방패로 승화시키는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장용령의 핵심 거점은 정조가 세운 신도시 수원화성이었습니다. 정조는 장용령을 내영과 외영으로 나누어 도성뿐만 아니라 화성을 중심으로 남쪽의 방어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습니다. 화성의 성벽 위를 행군하는 장용령 무사들의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푸른 점포를 입고 날카로운 창검을 비껴든 채 왕의 명당인 화산을 철통같이 지켜냈습니다.
정조는 자주 화성으로 행차하여 장용령의 대규모 군사 훈련인 야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수천 개의 횃불과 일제히 터져나오는 대포 소리는 아버지를 죽였던 어둠의 세력들에게 정조의 권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함성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정조는 장용령의 수장들과 함께 무예 수련장인 연무대에 올랐습니다. 횃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무사들이 펼치는 건법과 창법은 마치 살아있는 용이 춤을 추는 듯 맹렬했습니다. 정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이토록 훌륭한 군사들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조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지만 그는 곧 위엄을 되찾고 무사들에게 술을 내리며 격려했습니다. 왕과 군사가 하나로 뭉친 이 순간 조선의 왕권은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용령은 단순히 왕의 호의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장용령 군사들에게 농번기에는 백성들의 일손을 돕게 하고 재난이 닥쳤을 때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폭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임금님의 군대는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라며 장용령을 환영했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통해 얻은 힘을 백성을 억압하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는 칼의 진정한 용도는 베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몸소 실천한 성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용령의 성장을 지켜보던 기득권 대신들은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국고가 바닥나고 있다거나 특정 군대가 너무 비대해지면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장용령의 축소를 요구했습니다. 정조는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군권을 되찾아 왕을 다시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그들의 야욕을 말입니다. 정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피자금을 털어 장용령의 군량을 충당하고 더 엄격한 군기를 확립하여 반대파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위인은 적들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대의를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지녀야 했습니다. 정조는 장용령의 무예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활을 쏘아 백발백중의 실력을 뽐냈으며 무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왕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장용령 군사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이는 곧 조선 최고의 전투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조는 화포의 위력을 중시하여 서양의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대포들을 제작하고 장용령에 배치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전통적인 보병전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력까지 갖춘 근대적 군사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무기력한 왕실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용령은 이제 정조 개혁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장용령이라는 검을 손에 쥐고 조선의 낡은 정치를 혁파하고 백성들이 꿈꾸는 낙원을 건설하는 대장정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은 이토록 웅장한 무사들의 함성이 되었고 소년세손의 눈물은 조선을 지키는 서슬 퍼런 칼날이 되었습니다. 정조의 곁에서 장용령은 더 이상 단순한 부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 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화성 성벽 위에 정조가 홀로 서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용령 군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조의 가슴 속에는 비장한 각오가 다시금 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군사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조선의 자존심을 지킬 것입니다.
정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성벽 위로 희망의 달빛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의 집념이 빚어낸 장용령의 포효는 이제 조선의 모든 구습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강국으로 나아가는 승전보가 되어온 강산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1790년대 후반, 조선은 정조의 치세 아래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으나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여전히 숨죽인 어둠이 왕의 숨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의 문치와 장용령의 무력으로 조선을 완전히 개조하려 했지만 기득권을 잃은 노론 벽파 세력의 저항은 뱀처럼 끈질기고 동렬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왕의 위험 앞에 머리를 조아렸으나 뒤돌아서면 정조의 목숨을 앗아갈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수기문 씨가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한 정치적 괴물들이 다리를 틀었고 그들의 증오는 이제 개인의 원한을 넘어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과중한 업무와 밤샘 학문, 그리고 언제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이 그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에 열이 오르는 증상에 시달렸으나 결코 신하들 앞에서는 나약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조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선의 뿌리를 완전히 새로 내려야 한다. 정조는 타오르는 촛불처럼 자신의 생명을 태워 조선의 어둠을 밝히려 애썼습니다. 어느 달 없는 금운밤, 창덕궁의 고요한 담장을 넘어 자객 무리가 소리 없이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한두 명의 소행이 아니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핵심 세력이 사주한 전문 살수들이 왕의 침소인 희정당을 에워쌌습니다. 장용령 군사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으나 내통한 하급 관리의 도움으로 자객들은 경비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습니다. 자객들의 우두머리는 서늘한 눈빛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사도세자의 아들을 죽여 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리라. 그들의 말은 정의를 빙자한 추악한 탐욕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잠결에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세손 시절부터 단련된 감각으로 죽음의 기운이 문 밖까지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일어나 머리맡에 보검을 쥐었습니다. 또다시 어둠이 나를 찾아왔구나. 정조는 촛불을 켜는 대신 어둠 속에서 적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자객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는 순간 정조의 칼날이 먼저 허공을 가르며 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조는 왕이기에 앞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세력과 평생을 싸워온 전사였습니다. 자객이다. 전하를 보호하라. 뒤늦게 소동을 눈치챈 장용령의 무사들이 희정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백동수가 이끄는 호위 무사들은 질풍노도처럼 자객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정조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숨을 몰아쉬며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객들은 대부분 사살되거나 사로잡혔으나 정조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습격은 단순히 왕의 목숨을 노린 것이 아니라 조선의 개혁을 멈추게 하려는 마지막 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사로잡힌 자객의 눈 속에 서려있는 깊은 증오를 보며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날이 밝자 정조는 즉시 침국을 열어 배후를 추궁했습니다. 국문장에는 피비린내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객들의 자백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정조의 가슴을 다시 한번 찢어놓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오랜 시간 왕실의 어른으로 대접받던 인물들과 정조가 믿고 중용하려 했던 대신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조는 고뇌했습니다. 이들을 모두 베어버리는 것이 진정 아버지를 위한 길인가? 아니면 백성을 위한 길인가? 위인은 무력으로 적을 굴복시키기보다 그들의 비겁함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도덕적 위험을 지녀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번에도 피해 숙청 대신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주동자들을 엄히 다스리되 부하내동한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자들도 조선의 백성이다. 그들이 왜 나에게 칼을 겨누었는지, 나의 정치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리라. 정조의 이 대범한 포용력은 오히려 반대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던 이들은 정조의 관용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완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 자신의 꿈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건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가슴의 종기는 더욱 심해졌고 고열은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어린 세자 순조를 불러앉히고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자야,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만천명월주의농의 자세로 세상을 보아라. 정조는 아들에게 자신이 평생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을 하나하나 전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슬픔이 아들을 향한 따뜻한 가르침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화성 건설을 마무리하고 조선의 법전을 재정비하며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수기 문씨와 그 일당의 망령은 이제 정조가 세운 찬란한 문명의 빛 아래 완전히 소멸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제 개인의 복수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엔진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오장원의 바람처럼 차가운 가을바람이 정조의 정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팔부의 마침표가 찍히는 이 순간 정조는 창가에 서서 멀리 화성의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증오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조선의 내일을 향한 간절한 기도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소자가 일군 이 땅에서 백성들이 오래도록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의 집념이 빚어낸 고독한 싸움은 이제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 되어 대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1800년 경신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겁고 습한 기운이 도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집무실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냄새와 진한 한약재의 향이 섞여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주인인 정조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심판하고 수기문 씨의 악행을 천하에 밝히며 개혁의 기틀을 다졌던 그 당당한 어깨가 세월과 병마의 무게에 눌려 조금씩 수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붓을 든 채 창밖에 짙은 녹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라는 촛불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며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조의 몸을 가장 괴롭힌 것은 가슴에 생긴 커다란 종기였습니다. 피고름이 멈추지 않고 고열이 수시로 찾아와 왕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매달려 약을 올리고 시술을 행했지만 수십 년간 쌓인 심신의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고통 속에서도 신하들이 물러나면 홀로 앉아 사도세자의 초상화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일군 이 조선이 과연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나라이옵니까? 정조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으나 그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평생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구멍은 끝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조의 병세가 깊어지자 조정의 공기는 다시금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정조의 서슬 퍼런 위험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노론 벽파 세력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병상을 지키는 대신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의 권력 구도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조는 침상에 누워 그들의 비열한 움직임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다시금 당파의 싸움이 시작되고 나의 개혁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정조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육체의 통증보다 자신이 이룩한 공든 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병세가 조금 호전된 어느 날 정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규장각의 신료들을 불렀습니다. 정약용과 박재가를 비롯한 그의 충직한 인재들이 왕의 침소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조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의 육신은 저물어가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와 정신은 결코 저물어서는 안 된다. 서얼이라도 가난한 자라도 재능이 있다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 바친 마지막 진심이다. 정조의 간곡한 유언과도 같은 말에 젊은 학자들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자 군주였던 정조의 마지막 가르침이 방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정조의 종기는 더욱 악화되었고 도끼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6월의 무더위 속에서 정조는 의식을 잃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정조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뒤주 옆에서 울고 있던 10살의 소년 새손. 그 소년이 정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이제 원한은 다 풀었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웃고 계십니까? 정조는 대답 대신 소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4년의 기다림과 24년의 치세, 총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조는 오로지 이 소년을 달래기 위해 달려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궁궐 안에서 정조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숙이문 씨였습니다. 그녀의 야욕과 모함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고 자신 또한 평생을 암살의 공포와 복수심 속에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조는 문 씨를 처단했던 그날의 단호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는 왕으로서 정의를 세웠으나 아들로서는 끝내 아버지를 살려내지 못했구나. 정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복수의 허망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마지막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곁을 지키던 신하들에게 수정전으로 옮겨달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자신을 새손으로 세웠던 곳,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효심을 다짐했던 그 장소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세자 순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백성을 지킬 수 있다. 정조의 마지막 말은 조선의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선의 큰 별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팔도는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히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던 아버지,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아껴주던 성군을 잃은 백성들의 진심 어린 통곡이었습니다. 종로의 상인들도 밭을 갈던 농민들도 모두 일손을 놓고 푹족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님 덕분에 지난 세월 근심 없이 살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뒤주 속의 아버님과 편안히 쉬십시오. 백성들의 기도는 정조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훈장이었습니다. 정조의 빈전은 엄숙하고
고요한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세력과 끈질기게 싸웠고 그들을 압도하는 지혜와 무력을 길러 왕권을 수호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떠났으나 그가 세운 화성의 성벽은 여전히 견고했고 규장각의 서가에는 그의 정신이 깃든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조는 복수를 통해 어둠을 몰아냈고 그 빈자리를 개혁이라는 찬란한 빛으로 채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곁으로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년의 정조가 꿈꾸었던 조선은 단순히 힘센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효심이 근본이 되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구부의 마지막 장면, 정조의 상여가 궁궐문을 나설 때 노을빛이 그 뒤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복수와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고독한 군주. 이제 그는 그 짐을 내려놓고 조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의 불꽃 같은 생애는 비록 여기서 멈추었으나 그가 남긴 개혁의 불씨는 조선의 역사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타오를 것입니다. 1800년의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정조대왕이 승하신 지 어느덧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으나 그가 남긴 거대한 숨결은 여전히 조선의 땅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공을 들여 건설했던 수원 화성의 성벽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채 아버지를 향한 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과 부강한 나라를 꿈꿨던 군주의 의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도성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던 개혁의 함성은 잦아들었을지 모르나 신분과 당파를 넘어 오직 실력과 인의로 사람을 대했던 그의 통치 철학은 한국 역사의 가장 찬란한 유산으로 남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조 사후 조선의 정치는 다시금 세도 정치의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경계했던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과 부정부패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규장각의 촛불 아래서 밤새 고민하던 젊은 왕의 모습을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원수를 갚기 위해 왕자에 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라는 이름의 칼날을 개혁이라는 이름의 보습으로 바꿔달아 굶주린 백성들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고자 했던 진정한 경세가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단행했던 노비 제도의 개선과 상업의 자유화 조치들은 낡은 봉건 사회를 깨뜨리고 근대로 나아가는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정조를 향한 사후의 평가는 그 어느 왕보다도 뜨겁고 다채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아버지를 위해 일생을 바친 불세출의 효자라 칭송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선의 르네상스를 일구어낸 천재적인 군주라 일컬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조가 스스로를 만천명월 주인공이라 부르며 하늘의 달이 수만 개의 강물에 공평하게 비치듯 자신의 정치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닿기를 원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수기 문씨와 그 일당들의 증오조차 더 큰 포용력으로 감싸 안으려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고뇌와 인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진정한 덕목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원 화산 기슭의 윤권릉, 그곳에는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사도세자와 정조가 나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뒤주라는 벽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마주 앉아보지 못했던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의 통치 기간 내내 아버지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냈습니다. 규장각의 학문 속에, 장용령의 무예 속에, 그리고 화성의 성벽 속에 사도세자의 못다 핀 꿈을 녹여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비극적으로 사라진 죄인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왕의 영감이자 정신적 지주로 역사에 영원히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반전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정조가 남긴 문학적 성취 또한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평생 쓴 글들을 모은 홍제전서 184권은 한 인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하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의 탑이었습니다. 그는 왕이기에 앞서 지독한 독서가였으며 문장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문학자였습니다. 규장각 서고에 가득 찬 그의 글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낡은 관습에 저항하고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야 하고 오늘의 조선보다 내일의 조선이 더 부강해야 한다. 정조의 이 끊임없는 자기 혁신 정신은 훗날 실학자들에게 이어져 조선의 지적 자산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용령의 무사들이 연마했던 무예도보 통지의 기법들은 비록 현대의 무기체계에 밀려 사라지는 듯 했으나 그 속에 담긴 자주국방의 정신만큼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으로 남았습니다. 정조는 외세의 위협과 내부의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꿈꿨습니다. 그는 무력이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는 수단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장용령의 늠름한 위용은 정조가 세우고자 했던 당당한 조선의 모습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조를 가장 사랑받는 임금 중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차 때마다 길가에 앉아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모습은 권위적인 군주가 아닌 따뜻한 이웃 같은 지도자의 표상으로 남았습니다. 정조는 왕의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수기문 씨의 관계에 속아 사도세자를 비난했던 무지한 백성들조차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어 스스로의 존엄을 깨닫게 했습니다. 위인의 진정한 위대함은 이렇듯 자신을 낮춰 타인을 높이는 겸손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조의 복수국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승화되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원수를 처단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행보는 원수조차 부끄러워할 만큼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증오의 연쇄를 끊어내고 조선의 역사에 화합과 개혁이라는 새로운 말을 새겨 넣었습니다. 14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권력을 그는 단 한순간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암살의 공포를 이겨내고 그가 지켜내려 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고귀한 가치와 백성들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정조는 존재 자체로 조선의 자부심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조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에 서서 그가 바라봤던 조선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뒤주 속의 울음소리가 아닌 규장각의 글 읽는 소리와 장용령의 힘찬 기합 소리 그리고 저작거리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비록 49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태운 불꽃은 꺼지지 않고 역사의 강물을 따라 오늘날 우리의 가슴 속까지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군 정조, 그는 죽어서 사라진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기고 본받아야 할 영원한 현재의 스승이었습니다. 10세 어린 세손이 14년을 기다려 왕좌에 올라 자신을 괴롭혔던 어둠을 몰아내고 조선의 태평성대를 일구어낸 위대한 서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기문 씨의 몰락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진정한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이정표였습니다. 정조대왕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슬픔은 세상을 바꾸는 큰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수많은 공적이 적혀 있겠지만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우리를 가장 사랑했던 임금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조의 뜨거웠던 진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